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그 MR 시스템에 있는 에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그 에러는 B1 필드의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B1 필드 in homogeneity, 즉 호모지니스하게 우리가 명령을 내린 그 값이 나와야 하는데 B1 필드가 사실은 그렇지 않고 뭔가 좀 베리에이션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inhomogenity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보통 이 B1 필드의 에러를 이제 B1 스케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냥 분수인데 분자에는 우리가 오더를 내린 그 B1 값, 그 다음에 분자에는 실제로 구현되는 B1 값을 레이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B1 스케일이 되겠고요. 역시 여러 가지 팩터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3T에서 한 0.5에서 1.5 정도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0 필드에서처럼 B1 필드도 그 스트렝스가 필드 스트렝스가 즉 B0 필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역시 아이소센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캔하려고 하는 그 대상체의 어떤 볼륨 부피에 따라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이 B1 필드가 투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에러 값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1 필드의 역할은 엑스테이션이죠. 그래서 그 당연히 이제 플립앵글, 엑스테이션의 플립앵글의 에러를 야기하게 되고, 지금까지 배웠던 엑스테이션의 역할은 트랜스버스 컴포넌트를 만들어내서 시그널을 리셉션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엑스테이션 용도를 굳이 좀 더 스페시파이 한다면 without excitation 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without 목적에서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데 나중에 배울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그네타이제이션 프리퍼레이션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B1 필드의 역할이 있는데 이때 그 B1의 에러가 좀 더 큰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요 가운데 나와 있는 그림이 이전에 B1 필드 에러를 나타냈을 때 그 동일한 오브젝트에 대해서, 즉 다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B1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B1 스케일 값으로 표현한 것이 오른쪽 컬러 맵과 같고요. 그래서 예컨대 요 왼쪽 다리의 요 가장자리가 굉장히 빨갛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게 1.3이었다면 실제로 우리가 오더를 내린 프리스크라이브 한 B1 값보다 30%가 실제로는 더 높게 나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오른쪽 아래 다리 쪽에는 예를 들어 이게 0.7이었다면 실제로는 70%밖에 플레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 필드도 물론 에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형태는 아이디얼리는 그레디언트 필드의 스트렝스가 예컨대 이게 GG를 플레이한 거라고 치면 G 포지션이 아이소센터에서 멀어질수록 선형으로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죠. 하지만 아이소센터에서 너무 많이 멀어지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세츄레이트 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그 스캔을 할 때 우리의 목표가 되는 필드 뷰를 최대한 아이소센터 근처에 놓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에리 커런트, 우리말로 와류라고 하죠. 그래서 에리 커런트가 원하지 않게 생기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우리가 원래는 이러한 점선 모양의 그레디언트 모양을 원했으나 이게 급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딜레이 된다거나 급하게 내려가지 못해서 이렇게 테일이 남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GX, GY, GG가 피지컬리 독립된 그 그레디언트 코일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세 개 축에 두 개 이상의 어떤 그레디언트가 동시에 플레이가 될 때 추가적인 에러가 생기고, 그거를 우리가 concomitant gradient eff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어떤 형태의 에러이든 간에 그레디언트 값이 우리가 실제 디자인한 거와 다르다면 결국 스페셜 인코딩에도 들어가고 그레디언트가, 그다음에 스페셜리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에도 들어가죠. 그러한 스페셜 인코딩과 엑스테이션에 에러가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이제 노이즈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MXY, 즉 Transverse Magnetization만을 이미징을 하는 걸로 가정을 했지만 당연히 항상 노이즈가 끼겠죠. 그래서 여기 S-true는 실제 MXY, 스핀 레벨에서의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원하는 그 값이고 obtained는 항상 어떤 형태의 노이즈가 들어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노이즈의 정도를 고려한 어떤 시그널 스트렝스를 SNR로 표현을 하고요. 요거의 정의는 분모의 노이즈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예를 들어 뭐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트루 시그널 앰플리튜드, 이렇게 두 개의 비율로 정의를 하고요. 가장 먼저 살펴볼 이 SNR에 영향을 끼치는 팩터가 이제 필드 스트렝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B0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 1.5 테슬라, 3 테슬라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수식은 여기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뭐 플랑크 상수, 뭐 켈빈 상수, 뭐 등등등 있는데 그 자세한 것들은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요 폴라라이제이션 됐을 때 그 버티컬 컴포넌트의 값, 그걸 우리가 M 낫으로 편의상 계속 써왔죠. 그게 바로 B0 필드 스트렝스에 비례한다 정도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 필드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기본적으로 SNR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필드 스트렝스는 그야말로 스캐너를 뭐 처음에 구매를 할 때 1.5로 살 건지 뭐 3T를 살 건지 등등에 의해서 이미 정해지는, 사실은 한번 구매하고 나면 이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그 시퀀스 파라미터 혹은 뭐 스캔 파라미터가 어떤 식으로 SNR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전히 그 펄스 시퀀스를 즉 RF 뭐 B1 필드 혹은 GX, GY, GG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냐에 달린 거기 때문에 엔지니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종의 베이스라인 팩터가 뭐냐면 SNR이 메저먼트 타임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랜덤 베어러블을 이용해서 이제 노이즈를 모델링함으로써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디테일은 생략하고요. 일단 총 메저먼트 타임의 스퀘어 루트에 비례한다라고 먼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총 스캔 타임은 아니다라고 이제 옆에 굳이 적은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메저먼트 타임, 실제로 데이터 액퀴지션이 일어나는 요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TR에 예를 들어 처음에 스페셜리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이 있을 거고 여기가 TR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TR이 끝나면 사실 요게 이제 반복이 돼서 총 스캔 타임이 결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총 스캔 타임 중에 실제로 데이터를 얻는 구간은 이제 요 그림에서는 요 타임 인터벌일 뿐이죠. 그래서 저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총 그 메저먼트 타임을 증가시키기 위한 SNR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그널 에버리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죠. 그냥 예를 들어 K 스페이스를 2DFT K 스페이스 트래젝토리로 얻는다면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얻죠. 근데 한 줄 얻고 동일한 이 같은 K 스페이스 라인을 뭐 두 번, 세 번 더 얻은 다음에 에버리징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 메저먼트 타임이 모든 라인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뭐 2배, 3배가 되겠죠. 그러면 스퀘어 루트 2 혹은 스퀘어 루트 3만큼 SNR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물론 뭐 이 에버리징하는 순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같은 라인을 반복해서 몇 번 얻어도 되지만 그냥 한 번 쭉 얻고 동일하게 또 한 번 쭉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에버리징 해도 되겠죠. 구체적인 스트래티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같은 TR 안에서 그 readout time 혹은 acquisition time 자체를 이제 늘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2배로 만약에 늘린다고 하면 그다음에 요게 어떤 reference 그 펄스 시퀀스라고 한다면 결국 요 타이밍을 2배로 늘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KX 쪽으로의 총 그 샘플 개수가 일정하다면, 예를 들어 뭐 NX라고 한다면 결국 요 AD 컨버전 후에 우리가 얻는 샘플의 간격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델타 T로 표현한 것이 이제 2 델타 T가 될 거고, 기억하겠지만 요 넓이가 바로 혹은
요 넓이가 x 방향의 필드 뷰를 결정하죠. 그래서 그 x 방향 필드 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요 데이터 액퀴지션을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즉 샘플링 피리드를 2배 늘린다면, 혹은 샘플링 프리퀀시를 반으로 줄인다면 이 gx 앰플리튜드를 2배로 줄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gx의 변화가 같이 동반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2배로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SNR도 스케일러 2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중요한 거는 총 데이터 액퀴지션 타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2DFT인 경우에는 아예 그냥 요 부분은, 그러니까 매 TR마다 요 DAQ에 해당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아예 그냥 Y 쪽으로 KY 인코딩 라인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 인코딩 라인은 이제 NY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제시했던 세 가지 가능성을 다 합치면 SNR은 결국 스퀘어 루트의 총 액퀴지션 타임에 영향을 끼치는 에버리지를 몇 번 할 건가, 그 다음에 T 리드아웃이 얼마인가. 여기서 이제 T 리드는 바로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혹은 요 타임 인터벌. 그 다음에 총 KY 쪽에 인코딩 라인이 몇 개냐, 즉 NY. 저 세 개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공식을 사용할 수 있되 스페이셜 레졸루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적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다음 슬라이드 나오지만 스페이셜 레졸루션 자체가 또 하나의 독립적인 SNR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이겠고요. 이제 그거를 곧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스페이셜 레졸루션의 영향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델타 x, y, g까지 다 있는데 그래서 스페이셜 레졸루션, 즉 하나의 박스 사이즈가 이제 델타 x, 델타 y, 델타 g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2D 이미징인 경우에는 이 델타 g가 바로 그 슬라이스 틱니스가 되겠죠. 그 스페이셜리 셀렉티브한 혹은 슬라이스 엑스테이션에서의 틱니스가 되겠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세 방향 다 인코딩을 해서 스페셜 레졸루션이 델타 x, y, g로 표현된다면 바로 그때의 값이 요 세 개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개의 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국 박스 사이즈에 비례한다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박스 사이즈에 프로포셔널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저거 이제 인투이션을 간략히 얻기 위해서 간단한 이그젬플 한번 보면, 뭐 예컨대 지금 이제 2D 인코딩을 해서 이게 수평이 x고 그 수직이 y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각각의 x, 그 다음에 y 둘 다 각각 2배만큼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향상시킨다, 혹은 요 델타 x, 델타 y를 감소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원래는 요 4개의 박스에서 각각 시그널을 얻었는데 이제는 요게 2배만큼 각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노이즈는 뭐 공간적으로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트 돼 있다는 가정하에 아까 얘기했던 그 노이즈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즉 시그마 n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그널은 이 4개 합이 될 테니까 이 경우는 4배가 증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에 비해서는 분명히 얘가 그 시그널이 4배가 증가를 해서 아까 그 SNR 공식에서 밑에 시그마 n은 불변이면서 요게 4배가 되기 때문에 총 SNR이 4배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즉 총 acquisition time 혹은 뭐 readout interval, 그거와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스페이셜 레졸루션의 영향을 동시에 컴바인해서 얘기하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즉 박스 사이즈 곱하기 총 readout interval의 스퀘어 루트, 그 두 개의 곱에 SNR이 비례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SNR 계산과 관련된 이그젬플을 한번 볼까요? 2DFT 이미징을 가정을 했고, 요게 일종의 레퍼런스 그 스트래티지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를 만드냐면 요 KY max를, 즉 KY 방향의 어떤 맥시멈 커버리지 혹은 익스텐트를 2배로 만들었습니다. 2배로 만들 때 사용한 어프로치는 그냥 단순히 원래 요만큼만 얻었었다면 몇 개의 라인을 이제 더 얻어서 아래 위로 2배만큼 커버리지를 늘렸다고 합니다.
이렇을 때 이제 케이스 1에 대해서 케이스 2가 SNR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짧게 앤서를 한번 보면 일단 리드아웃 타임은 전체적으로 2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TR에서 하나의 라인을 얻는 시간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죠. 그렇죠?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NY만 2배가 됐기 때문에 총 acquisition time 혹은 measurement time은 2배가 됐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에 의해서 스퀘어루 2만큼의 SNR 증가가 예상이 되죠. 이론적으로. 근데 그에 반해서 스페셜 레졸루션 한번 생각해 보면 역시 KX 쪽의 인코딩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델타 X는 전혀 변하지가 않죠. 근데 델타 Y가 이제 2배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스페셜 레졸루션이 2배만큼 좋아지겠죠.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트레이드 오프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SNR 변화가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컴바인하면 결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스케일로 2만큼 SNR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몇 가지 example in vivo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field strength의 영향이 실제로 SNR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좀 정성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field strength라 하면 피지컬리 다른 스캐너이기 때문에 그 서브젝을 혹은 환자를 아주 동일한 위치에서 완벽히 동일한 아나토미를 얻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이제 비슷한 스캔 플레인을 이용해서 얻은 그림이 되겠고요.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1.5에 비해서 3테슬라에서의 영상의 SNR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 말한 것처럼 높은 필드 스트렝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제 역시 이거는 이제 동일한 스캐너여서겠죠. 동일한 스캐너여서 필드 스트렝스가 고정된 상태에서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좋아졌을 때, 즉 델타 X, 델타 Y 값이 줄어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이그젬플이 되겠는데, 당연히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인 스트럭처가 좀 더 클리어하게, 샤프하게 보이죠. 뭐 예컨대 요 조그만한 점이 사실은 요 스크린에서 밖으로 나오는 뱃살, 스몰 뱃살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샤프하게 보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러한 병변이 있는 부위도 좀 더 샤프하게,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스페셜 레졸루션이 증가하면 SNR이 감소하기 때문에 좀 더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노이즈해 보이는 그런 단점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example를 컴바인해서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흔히들 field strength가 높아지면 고해상도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특히나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우 필드에서도 뭐 가능은 합니다. 스페셜 레졸루션 그냥 우리는 이미 배웠지만 KX와 KY의 커버리지만 점점 이렇게 그죠? 네, 바깥으로 넓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기는 SNR 로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이미지를 얻기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하이필드로 간다면 동일하게 스페셜 레졸루션을 향상을 시켜도 SNR 로스가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임상적으로 여전히 유의미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하이필드에서 좀 더 고해상도가 임상적으로 가능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 하드웨어 관련된 리밋을 살펴보고 이번 챕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스페셜 인코딩에서도 그랬고 스페셜리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에서도 그랬고 결국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그레디언트의 넓이인데 그게 음의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양의 방향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면 이 넓이 계산하기도 편하고 딱 봤을 때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도 편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론적인 설명의 어떤 편의상 그렇게 해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두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 맥시멈 값 자체가 얼마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amplitude limitation이라고 하고 Gmax라고 표현을 한다면 뭐
그 밴드별로 혹은 그 같은 밴드여도 모델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한 4가우스 per 센티미터 정도가 맥시멈 리밋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물론 요거는 양의 값으로도 그렇고 음의 값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미테이션은 슬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이렇게 막 직각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요 슬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일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요 MRI에서는 요 슬롭을 그냥 슬루 레이시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의 맥시멈 값이 물론 뭐 밴드마다 역시 다르지만 대략 한 15 가우스 per 센티미터 per 밀리세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유닛을 살펴보면 요거의 유닛은 결국 요 앰플리튜드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 똑같은 가우스 per 센티미터를 시간으로 나눈, 여기서 이제 밀리세컨으로 나눴네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디자인을 할 때는 이 맥시멈 앰플리튜드와 그다음에 맥시멈 슬루 레이트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